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19년 3월 김미라 씨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김 씨는 아침 7시에 일어나 남편과 딸을 위해 아침밥을 준비했습니다. 20년간 해온 일상이었죠. 남편은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했고 고등학생 딸은 곧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쯤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지금 집에 와줘.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고 빨간 도장이 찍힌 압류 영장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남편은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말했습니다. 회사가 망했어. 아니, 내가 속았어. 파트너가 돈을 다 가지고 도망갔어. 우리 집도 회사도 모든 게 담보로 잡혀 있어. 김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더 자세한 상황을 들어보니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남편이 10년간 운영해온 건설업체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믿었던 사업 파트너가 회사 돈 8억 원을 빼돌려서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파트너를 친형처럼 믿었습니다. 15년간 함께 일해온 동료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뒤에서 이런 일을 꾸미고 있었다니.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보증을 서줬어.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도 다 가짜 서류였어. 우리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다고 해. 김 씨는 20년간 살아온 집을 둘러봤습니다. 딸이 태어나고 자란 이 집을. 이제 모든 걸 잃게 된 것입니다. 딸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하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 거야? 남편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그날 밤 김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0대 후반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김 씨 가족은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20년 살던 집에서 나온 짐들이 이 좁은 방에 겨우 들어갔습니다. 딸은 충격을 받고 며칠째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말할 수도 없고 대학 진학도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거든요. 남편은 하루 종일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50대 남성을 받아주는 곳이 많지 않았거든요. 내가 일해야겠어.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20년간 전업주부로 살았지만 이제는 직접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만 졸업한 40대 후반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마트, 식당. 모든 곳에서 경력이 없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슈퍼마켓 앞에 붙어있는 구인 광고를 보았습니다. 간병인 모집 마이너스 경력 무관, 교육 후 배치, 연령 제한 없음. 김 씨는 간병인이라는 직업에 대해 자세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경력 무관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화를 걸어 문의해보니 간병인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육비는 50만 원이었는데 첫 달 급여에서 분할로 공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해볼까? 김 씨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간병인 교육을 신청했습니다. 교육과정은 2주간 진행되었습니다. 환자 돌보는 방법, 기본적인 의료 지식, 응급처치법 등을 배웠습니다. 김 씨는 다른 수강생들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첫 번째 배치받은 곳은 시내의 한 종합병원이었습니다. 70대 할머니 환자를 24시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시급은 8,000원이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하면 9만 6천 원, 한 달이면 약 29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전에 살던 집의 관리비보다도 적은 돈이었지만 김 씨에게는 소중한 첫 수입이었습니다. 첫날 밤 환자를 돌보며 김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일만 열심히 하면 딸 대학도 보내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간병인 일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김 씨는 매일 12시간씩 병원에서 환자를 돌봤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을 도와드리고 식사를 챙겨드리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환자 상태를 살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보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입이었습니다. 한 달에 290만 원 받는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선 간병인 소개소에서 수수료 30만 원을 뗐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료, 소득세 등을 제하면 실제 손에 들어오는 돈은 22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월세 30만 원, 생활비 150만 원을 쓰고 나면 남는 건 40만 원 뿐이었습니다. 딸의 대학 등록금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의 불안정성이었습니다. 환자가 퇴원하거나 돌아가시면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했는데 그 사이에는 수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 번은 환자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2주간 일을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2주 동안 김 씨 가족은 라면으로만 버텨야 했습니다. 딸은 친구들이 대학 준비하는 것을 보며 매일 울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변변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언제까지 이 생활을 벗어날 수 있을까? 김 씨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환자를 배정받았습니다. 강남의 한 대형 병원 VIP 병실이었습니다. 이번엔 좀 다를까? 김 씨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새로운 일터로 향했습니다. 2020년 3월 15일 김 씨는 평생 잊지 못할 밤을 보냈습니다. 새로 배정받은 환자는 70대 남성 사업가였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는데 병실부터가 달랐습니다. 30평이 넘는 VIP 병실에는 환자용 침대뿐만 아니라 소파, 냉장고, 심지어 간이 주방까지 있었습니다. 환자의 가족들도 전에 만난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옷차림부터 말투까지 모든 것이 품격 있어 보였습니다. 환자의 부인은 김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병인님, 우리 남편 좀 잘 부탁드려요. 이분이 우리 가족의 기둥이거든요. 김 씨는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환자를 돌봤습니다. 혈압 체크, 약물 복용, 식사 보조, 재활 운동 등등. 그런데 환자가 김 씨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간병인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자녀분은 몇 명이나 되세요? 간병인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환자는 김 씨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표정이 항상 어두워 보여서 김 씨는 처음엔 대답을 피했습니다. 환자에게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환자는 계속 관심을 보였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줬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힘든 거예요. 저도 젊을 때 많은 고생을 했답니다. 어느 날 밤 환자는 김 씨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도 젊을 때는 가난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죠. 지금의 재산도 그렇게 쌓은 거예요. 환자는 40년 전 작은 철물점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대기업을 만든 자수성가한 사업가였습니다. 간병인님도 분명히 기회가 올 거예요. 중요한 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죠. 김 씨는 환자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격려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운명을 바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밤 11시경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이상해졌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맥박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간병인이라면 당황해서 간호사를 부르는 게 전부였겠지만 김 씨는 달랐습니다. 간병인 교육을 받을 때 응급처치에 대해서도 배웠던 것입니다. 김 씨는 즉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혈압 저하, 맥박 불규칙, 호흡곤란. 이 모든 증상을 체크한 후 곧바로 응급벨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정확한 바이탈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5분 후 도착한 의료진은 김 씨의 정확한 초기 대응에 놀랐습니다. 간병인님이 정말 정확하게 응급처치를 하셨네요. 덕분에 환자분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의식을 되찾은 환자는 김 씨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응급 상황을 잘 처리한 김 씨에 대한 소문이 병원 내에 퍼졌습니다.
다른 간병인들과는 다른 전문성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회복되어 퇴원할 즈음 환자의 아들이 김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간병인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아버지께서 무사히 회복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는 김 씨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저희 아버지 전담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집에서 회복하시는 동안 옆에서 돌봐주셨으면 해서요.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이 아닌 집에서 개인적으로 간병을 한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하루 30만 원 드리겠습니다. 주 6일 근무하시면 월 720만 원이에요. 김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까지 받던 돈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바라는 것도 있어요. 아버지께서 완전히 회복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돌봐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아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지켜주셨으면 해요. 아버지의 건강 상태나 우리 가족 이야기를 외부에 절대 알리시면 안 돼요. 김 씨는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환자분의 비밀을 지키는 건 간병인의 기본 윤리죠. 이렇게 해서 김 씨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집은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300평 대저택이었습니다. 정원도 넓고 집안도 마치 호텔 같았습니다. 운전기사, 가정부, 정원사까지. 김 씨는 처음 보는 세계에 압도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부유한 가정에서도 믿을 만한 간병인을 찾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환자의 부인이 김 씨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병인을 구하려고 몇 달을 애를 썼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집안 분위기에 적응을 못하더라고요. 말투도 거칠고 예의도 모르고. 더 큰 문제는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인은 계속해서 과거의 안 좋은 경험들을 들려줬습니다. 한 번은 간병인이 우리 집 이야기를 밖에 흘려서 큰 곤란을 당한 적도 있어요. 또 다른 간병인은 귀중품을 훔쳐가기도 했고요. 김 씨는 이때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간병이 아니라는 것을. 첫 주를 지내면서 김 씨는 이 집안의 생활 패턴을 익혔습니다. 아침 7시에 환자를 깨워 혈압과 체온을 체크하고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게 했습니다. 오전에는 가벼운 재활 운동을 도왔고 점심 후에는 산책을 함께 했습니다. 저녁에는 환자의 취미인 바둑을 함께 두기도 했습니다. 환자는 김 씨의 섬세한 케어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다른 간병인들과는 달라. 정말 세심하게 잘 돌봐주네. 김 씨가 이 집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우연한 기회에 충격적인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11시경 환자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서둘렀습니다. 어디 가시려고 하세요? 김 씨가 물어봤지만 환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재 쪽으로 향했습니다. 김 씨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뒤따라갔습니다. 혹시 넘어지거나 다칠 수도 있었거든요. 서재에 도착한 환자는 벽에 걸린 큰 그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림을 한쪽으로 밀었습니다.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림 뒤에 금고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었습니다. 환자는 금고를 열고 안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가까이 가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순간 금고 안의 내용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금 다발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양이. 김 씨는 평생 이렇게 많은 현금을 한 번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현금 옆에는 각종 서류들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증서 그리고 이상한 장부들. 김 씨가 자세히 보니 그 서류들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비자금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환자는 김 씨가 지켜보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어디에 숨겨둘까? 세무서에서 조사 나오면 큰일인데. 김 씨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집안에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환자는 잠시 서류를 뒤적이더니 다시 금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김 씨를 보고 말했습니다. 간병인님, 지금 본 것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특히 우리 아들들에게는 절대로.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생각들이 꿈틀거렸습니다. 저 돈이 얼마나 될까? 50억? 100억? 다음 날부터 김 씨는 환자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티내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 금고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자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이 사실을 극비리에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었죠.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환자가 그날 밤 보여준 행동이 치매 증상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비밀스러운 비자금에 대해서도 가족들이 모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며칠 후 김 씨는 이 집안의 어두운 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환자의 아들들이 모두 집에 왔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아버지 문안을 위해서였지만 김 씨가 보기에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환자의 방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어때? 치매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어제도 이상한 행동을 하셨다고 하더라. 그럼 이제 회사 경영권 이양을 준비해야겠네. 아버지께서 정신이 온전하실 때 모든 절차를 밟아놔야 해.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들린 대화는 김 씨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까지 버티실까? 솔직히 빨리 정신을 잃어버리셨으면 좋겠어. 그래야 우리가 모든 걸 처리할 수 있잖아. 맞아. 지금처럼 반쯤 정신이 있으면 오히려 복잡해. 간병인한테는 뭔가 말씀하신 적 없을까? 혹시 비밀 계좌나 숨겨둔 재산 이야기 같은 거. 김 씨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니.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김 씨를 의심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간병인 좀 이상해.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아버지가 그 사람한테만 친근하게 대하시더라. 혹시 뭔가 말씀하신 건 아닐까? 내일 한번 떠보자. 자연스럽게. 김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환자가 김 씨의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간병인님, 제 아들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환자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만 했는데 이제는 짐이 되어버렸나 봐요. 김 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진짜 외롭구나. 가족들은 재산만 노리고 있고. 한 달 후 환자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치매 증상이 더 심해졌고 가끔씩 의식을 잃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연명 치료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김 씨가 보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자가 갑자기 의식을 또렷하게 되찾은 것입니다. 마치 치매가 없던 사람처럼 정상적으로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간병인님, 지금 우리 둘만 있나요? 김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환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죽으면 제 재산을 아들들이 다 가져갈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아요.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웬 재산 이야기를. 그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돈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준 적이 없어요. 환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병인님은 달라요. 진짜로 저를 걱정해주고 가족보다 더 잘 돌봐주세요. 김 씨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환자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재산을 간병인님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김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숨겨둔 비자금이 있어요. 50억 정도 돼요. 그걸 간병인님에게 드리고 싶어요. 김 씨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50억 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요. 특히 제 아들들한테는 절대로. 환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재 쪽을 가리켰습니다. 내일 밤에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은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환자는 다시 잠에 빠졌습니다. 김 씨는 그날 밤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50억 원. 그 돈이 있으면 딸 대학도 보내주고 집도 다시 살 수 있어. 하지만 동시에 양심의 가책도 느꼈습니다. 이게 맞는 일일까? 치매 환자의 말을 믿어도 되는 걸까? 다음 날 밤 환자는 약속대로 김 씨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간병인님, 어제 제 말 기억하세요? 김 씨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런 큰 돈을. 환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정말 진심이에요. 제 아들들보다 간병인님이 저를 더 진심으로 대해주셨어요. 환자는 서재로 김 씨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봤던 그 금고를 다시 열었습니다. 여기 있는 현금이 30억이에요. 그리고 이 서류들은 해외 계좌 정보예요. 거기에 20억이 더 있어요. 김 씨는 실제 돈을 다시 보니 현실감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간병인님 명의로 옮기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제가 젊을 때 이런 일을 많이 해봤거든요. 환자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설명해 줬습니다. 우선 해외 계좌부터 시작할게요. 조금씩 간병인님 계좌로 송금하는 거예요. 한 번에 하면 의심받으니까. 김 씨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일까? 아니면 치매 때문에 하는 헛소리일까? 하지만 할아버지,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저는 그냥 간병인일 뿐인데. 환자는 김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간병인님은 제게 가족 이상이었어요. 제가 아플 때 밤새 돌봐주시고 외로울 때 말벗이 되어주시고 제 친아들들도 이렇게 해주지 않았어요. 김 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간병인님도 어려운 상황이시잖아요. 따님 대학도 보내야 하고 남편분도 일자리를 찾으셔야 하고. 환자는 김 씨의 사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대신 저를 끝까지 잘 돌봐주시면 돼요. 김 씨는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가난하게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환자의 둘째 아들이 김 씨를 찾아왔습니다. 간병인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그는 김 씨를 거실로 데려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 저희 아버지가 이상한 말씀 안 하셨어요? 요즘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가끔 엉뚱한 소리를 하시거든요. 김 씨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재산이나 돈 관련된 얘기요. 치매 환자들이 자주 그런 망상을 하거든요. 만약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무시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그는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버지께서 뭔가를 주려고 하시면 정중히 거절하세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김 씨는 이때 확신했습니다. 이 가족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냉정한지를. 그날 밤 환자는 김 씨에게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간병인님, 결정하셨어요? 김 씨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네, 도와드리겠어요. 환자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부터 비밀스러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또렷할 때마다 조금씩 재산을 김 씨 명의로 옮겼습니다. 해외 계좌는 김 씨의 새 계좌로 송금했고 현금은 조금씩 다른 곳에 보관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극비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2개월 후 대부분의 비자금이 김 씨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서 환자의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환자가 임종을 앞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정작 환자가 찾는 것은 김 씨뿐이었습니다. 간병인님, 옆에 있어 주세요. 김 씨는 환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간병인님 덕분에 마지막까지 인간답게 살 수 있었어요. 환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해요. 그리고 그 돈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환자는 김 씨의 손을 꽉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김 씨는 환자의 시신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은 슬퍼하는 척했지만 김 씨의 눈에는 모든 게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간병인님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둘째 아들이 김 씨에게 말했지만 김 씨는 그 뒤에 숨은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김 씨는 조용히 사직서를 냈습니다. 김 씨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면 의심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족들에게는 미국에 사는 친척이 간병인을 구한다며 해외로 떠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는 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1년간 머물면서 비자금을 조금씩 합법적인 돈으로 바꿨습니다. 현지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되팔고 그 돈으로 다시 다른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돈의 출처를 합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1년 후 한국에 돌아왔을 때 김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에 살고 수입차를 몰고 명품을 입고 사람들에게는 해외에서 부자 할머니를 간병하면서 유산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진실이었으니까요. 김 씨는 완전히 간병인을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갑자기 직업을 바꾸면 의심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엄 간병 서비스라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부유층 전문 간병 서비스였죠. 김 씨가 그동안 부유층들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저희는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생명처럼 지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부유층 고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 씨는 이제 간병인이 아니라 사업가였습니다. 직접 간병하는 대신 전문 간병인들을 고용해서 파견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고 김 씨의 연간 수입은 억대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욕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년 후 김 씨의 회사에서 일하는 간병인 중 한 명이 또 다른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대기업 회장의 부인이 남편 몰래 거액의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미 30억 원이 넘는 빚을 졌는데 남편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 정보의 가치를 즉시 알아봤습니다. 김 씨는 직접적으로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교묘한 방법을 썼습니다. 회장 부인에게 간병 서비스를 제안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는 고객의 모든 비밀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도 절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요. 회장 부인은 김 씨의 의도를 즉시 알아챘습니다. 얼마면 됩니까? 월 500만 원의 특별관리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김 씨는 두 번째 특별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서 김 씨는 부유층들의 각종 비밀을 수집하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재벌가의 숨겨진 사생아, 정치인의 불법 정치자금, 연예인의 성형수술과 스캔들. 김 씨의 고객 리스트는 점점 화려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받는 특별관리비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김 씨는 이제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라 부유층들의 비밀을 관리하는 특별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연간 수입은 3억 원을 넘었고 김 씨는 더욱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한 게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2023년 어느 날 김 씨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김미라 씨입니까? 검찰청 경제범죄수사부입니다. 김 씨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혹시 2020년에 돌아가신 회장님을 간병하셨죠?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씨는 어떻게 들킨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돌아가신 환자의 막내 아들이 검사였던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계속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 중 50억 원이 행방불명되었는데 유일하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간병인 김미라 뿐이었습니다. 검사는 6개월간 김 씨를 은밀하게 추적했습니다. 김 씨의 재산 상황, 회사 운영 현황, 심지어 해외 거주 기록까지 모두 파악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해외 계좌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환자가 돌아가기 직전에 대량의 자금이 이동한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2023년 11월 15일 아침 김 씨의 집 앞에 검찰 수사관들이 나타났습니다.
김미라 씨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김 씨는 수갑을 차고 연행되면서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더 많은 범죄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김 씨가 다른 부유층 고객들을 상대로도 협박과 사기를 저질렀다는 것이, 검찰은 김 씨의 총 범죄 규모가 70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김 씨를 믿고 따랐던 직원들도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 씨가 회사 돈까지 횡령했던 것입니다. 사장님을 정말 믿었는데 이런 일을 하고 계셨다니. 직원들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김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도 도도했던 표정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저 초라한 중년 여성일 뿐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습니다. 김 씨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참회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치매로 고생하실 때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이 간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서 재산을 훔쳐갔다니. 정말 배신감이 큽니다. 어머니를 정말 잘 돌봐주시는 줄 알았는데 뒤에서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니.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도 계속되었습니다. 회사 비밀을 지켜준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걸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습니다. 저희 가족의 사생활을 빌미로 협박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면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 씨가 처음 간병했던 그 환자가 실제로는 김 씨를 시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자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치매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환자는 아들인 검사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요즘 간병인들 중에 환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었다. 환자는 김 씨의 인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비자금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만약 정말 양심적인 간병인이라면 그런 제안을 거절했을 것이다. 하지만 김 씨는 결국 탐욕을 이기지 못했다. 이 사실을 알고 난 김 씨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속은 거였네요. 환자는 돌아가기 전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돈에 눈먼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정의는 늦을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는 않는단다. 1심 판결에서 김 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추징금 70억 원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김 씨가 그동안 숨겨둔 모든 재산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어졌습니다. 해외에 숨겨둔 돈까지 모두 찾아내어 환수되었습니다. 김 씨가 설립한 간병 회사도 문을 닫았고 직원들은 모두 실직했습니다. 딸은 대학을 중퇴해야 했고 남편은 다시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김 씨 가족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원점보다도 더 나쁜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김 씨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모두 환상이 되었고 남은 것은 후회뿐입니다. 교도소에서 만난 김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저지른 일입니다. 저를 믿고 의지했던 환자분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김 씨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돌아가신 환자분이 꿈에 나와요. 왜 나를 이용했느냐고 묻는 꿈을. 정말 괴로워요. 교도소에서 김 씨는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간병인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출소하면 정말 정직한 간병인이 되고 싶어요. 이번에는 진짜로 환자분들을 위해서. 하지만 김 씨에게 주어진 시간은 12년입니다. 출소할 때는 이미 66세가 됩니다.